명절 기념 합본 영상 두 번째입니다. 최근 올렸던 명목 화폐 시스템의 진실 시리즈가 여러분들의 좋은 반응을 얻었는데요. 최대한 쉽게 얘기해 보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영상들의 비트코인 얘기는 거의 없습니다. 그것보다는 도대체 왜 우리에게는 비트코인이 아니 비트코인 같은 게 필요한지, 지금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길래? 라는 질문에 포커스를 맞춰 봤는데요. 자, 그러면 소중한 가족들 소파에 딱 앉혀놓고 틀어놓은 다음에 1시간짜리 다큐 하나 보듯이 한번 같이 보시죠. 여러분들의 오렌지필이 성공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들 중 하나인 돈, 사실 가짜다. 라고 말한다면 어떠세요? 여기에 더해 정부나 중앙은행들이 그 돈을 우리처럼 열심히 일해서 버는 게 아니라 그냥 허공에서 뚝딱 만들어내기도 하고, 아니면 하룻밤 사이에 가치를 0으로 증발시켜 버릴 수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끊임없이 조종해서 그 권위가 마치 신성한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계속 믿게 할 수 있게 한다면요. 바로 음모론처럼 들리시겠지만 아닙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사는 찐 리얼 현실이에요. 언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냐 하면 모두가 멍하니 있는 사이에 순식간에 벌어졌습니다. 1971년 8월 15일 미국의 닉슨 대통령은 일요일 밤 갑자기 정규 프로그램들을 끊고 TV에 나와서 성명을 발표했어요. 차분하고 권위 있게 미국이 그동안 달러를 금으로 바꿔주던 걸 앞으로는 일시적으로 중단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즉 외국 정부들이 금 영수증인 달러를 더 이상 맡겨놓은 금으로 돌려받을 수 없게 된 거예요. 분명 일시적이라고 했고 비상조치라고 했지만 사실상 영구적이고 일상적인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룻밤 사이에 돈은 현실과 끈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진짜에서 가짜로 변한 겁니다. 달러는 더 이상 뭔가 실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정부 말에 대한 신뢰의 징표, 자신만 믿으라, 이런 약속으로 전락한 겁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 이해하려면 우리가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 봐야 하는데,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세계 지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브레튼 우즈 체제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쉽게 말해 각 나라의 통화는 미국 달러에 딱 연결시키고 그 달러는 금에 단단히 묶어두는 시스템이었죠. 1온스당 35달러 딱 못 박아 놓은 건데, 이 체제는 의외로 잘 작동했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에 이 돈에는 실체가 있구나, 이런 안정감을 줬거든요. 인플레이션도 잘 통제됐고 자유무역도 잘 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1960년대 후반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했는데, 베트남 전쟁을 비롯해서 국내 복지 프로그램에 미국이 돈을 너무 많이 쓴 겁니다. 달러를 계속 찍어내어 전쟁과 복지에 펑펑 쓰고, 독일이 만드는 차, 일본이 만드는 전자제품, 아시아에서 만드는 의류 등 수많은 물건들을 달러로 사들이는 국제무역 적자를 지속하면서 달러라는 화폐가 전 세계에 널리 퍼졌는데, 포트녹스에 보관 중이던 금 보유량은 그 속도를 따라갈 수 없었던 거죠. 불안해지기 시작한 외국 정부들은 야, 너네 달러 너무 많이 찍어낸 거 아니야? 이 종이돈 말고 우리가 맡겨놓은 금으로 바꿔줘. 하면서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금과 바꿔준다는 약속을 모두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눈치챘으니까요. 바로 이때 닉슨 대통령의 그 유명한 발표가 나왔던 거예요. 임시 조치라고 했지만 사실상 50년이 지난 지금까지 금 교환 창구는 다시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970년대 중반이 되자 돈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더 이상 금에 대한 약속이 아니라 단지 정부의 명령만으로 뒷받침되는 돈이 탄생한 거죠. 이걸 피아트 통화, 피아트 머니라고 부르는데, 피아트란 라틴어로 그렇게 되게 하라 라는 뜻입니다. 풀어서 얘기하면 그냥 정부가 이게 돈이야 라고 명령하면 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돈을 찍어내는 양의 한계 자체가 사라져 버렸어요. 아무것도 뒷받침되는 게 없으니 마음만 먹으면 무한정 찍어낼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런 엄청난 변화가 얼마나 조용하고 순식간에 일어났는지 생각해보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다음날 아침 거리에는 폭동 같은 건 없었어요. 가게에서는 여전히 물건들을 사고 팔았고 사람들은 월급을 받아 생활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온해 보이지만 그 표면 아래에서는
근본적인 무언가가 바뀌어 버린 겁니다. 현실과 완전히 동떨어진, 현실을 완전히 외면한 오직 추상적인 신뢰만이 기반이 되는 금융 시스템으로 전 세계가 돌아선 겁니다. 즉,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50년째 지속되고 있는 얼마 안 된 실험인 셈입니다. 원래 인류가 이렇게 살아왔던 게 아니라요. 그런데 금융 시스템이 지나치게 신뢰에 기반하게 되면 역사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균열이 생기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물론 지금이 완전히 100% 분리된 최초긴 하지만 어쨌든 조금이든 많이든 돈과 현실이 분리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거든요. 먼저 고대 로마 시대, 로마인들은 이 교훈을 정말 혹독하게 배웠습니다. 당시 화폐였던 데나리우스 동전은 원래 순은으로 만들어졌었는데 황제들이 제국의 군대를 유지하고 대중들에게 빵과 서커스를 뿌려대고 자신들의 사치에 점점 더 많은 돈이 필요해지자 동전에 들어있던 은 함량을 야금야금 줄이기 시작했어요. 네로 황제는 데나리우스 동전의 은을 거의 3분의 1로 깎아버렸고 나중 황제들은 아예 청동에다가 은을 도금해서 대중들을 속였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을까요? 인플레이션은 미친 듯이 치솟고 돈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가 완전히 무너지면서 시민들은 다시 물물교환 시대로 돌아갔습니다. 질서의 제국 로마가 돈의 신뢰 상실로 인해 경제가 무너지고 문명이 사라지는 걸 지켜봐야만 했죠. 이 패턴, 닉슨의 금 교환 중지랑 같은 패턴 아닌가요? 수세기 후 중국의 어느 한 왕조도 비슷한 실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종이돈, 지폐였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정말 훌륭했죠. 가볍고 보관이 쉽기 때문에 광활한 땅을 따라 쉽게 이동할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황제들은 모든 통치자가 느끼는 유혹에 빠져버렸습니다. 백성들한테 세금을 굳이 걷지 말고 그냥 필요한 만큼 찍어내자. 윤전기는 뜨겁게 돌아갔고 사람들의 신뢰는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인플레이션이 폭주하고 상인들이 지폐 받기를 거부하면서 경제는 무너지고 결국 왕조는 붕괴로 끝났죠. 같은 패턴이 보이시죠? 기술만 변하고 시대만 바뀔 뿐 유혹은 그대로입니다. 통치자도 인간이니까요. 인간은 무엇이든 쉽게 얻으려고 합니다. 따라서 돈을 현실과 분리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어떻게든 그 방법을 찾아내서 반드시 그렇게 하고야 맙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언제나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치르죠. 이처럼 1971년 있었던 닉슨 쇼크는 그냥 아무 맥락 없이 일어난 해프닝이 아닙니다. 언제나 인류와 함께 해왔던 아주 오래된 이야기의 가장 최근 에피소드일 뿐이죠. 하지만 규모가 달랐습니다. 로마는 무너져도 로마 바깥 세상은 계속되었고 중국 왕조가 실패해도 다른 지역에서 무역은 여전히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971년 달러는 단순히 미국만의 돈이 아니라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의 기둥이었습니다. 따라서 미국이 금을 포기한 그 순간 전 세계가 이 무한 화폐 발행 레이스에 동참하는 건 당연한 일이었죠. 금의 족쇄에서 풀려난 통화들은 자유롭게 변동 환율로 떠다니기 시작했고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들 그리고 경제학자들은 마음껏 실험을 시작했으며 정부들은 무한한 부채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게 된다고? 하는 생각이 드시죠? 네, 처음에는 이게 정말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금이라는 족쇄에서 벗어난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낮춰 무슨 일만 생기면 돈을 뿌려서 사람들 손에 쥐어줄 수 있었으니까요. 정부들은 빚을 내더라도 만기마다 그냥 새로 갱신하면서 영원히 갚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고 막대한 재정을 마음대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하다 보니 우리도 그런 세상에 적응해 버린 거죠. 물론 1970년대 인플레이션은 당시 사람들을 큰 고통에 빠뜨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세대가 바뀌고 사람들은 그런 기억을 잊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에게는 새로운 믿음이 하나 생겼는데요. 바로 중앙은행이 마에스트로가 되어 경제를 마치 기계처럼 미세하게 조정할 수 있다는 믿음. 우리는 그걸 통화정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 수십 년 동안 신용 팽창에 의한 붐과 거품 그리고 폭락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는 점점 증폭되고 있고요. 우리의 믿음과 달리 이 시스템은 우리 경제의 안정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붕괴를 피하기 위해 끊임없는 모멘텀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부채 발행이 멈추는 순간 시스템은 몰락하기 때문에 끝없는 통화 공급은 계속되어야 하며 마찬가지로
돈의 가치는 끝없이 추락해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들의 돈에 대한 신뢰는 어떻게든 유지되어야 하고요. 이 속도가 조금이라도 늦춰지면 붕괴의 위험이 커지는데 마치 상어처럼 계속해서 앞으로 움직여야 살아남는 그런 시스템인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바로 그 상어 등에 올라타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고민해 볼 틈도 없이 미친 듯이 앞으로만 달려가고 있죠. 돈의 기반이 오직 신뢰 하나뿐인 세상, 중앙은행과 정부의 인쇄기가 궁극적이고 만능적인 도구로 된 세상, 과연 우리는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요? 1971년 닉슨 쇼크 이후 세계 부채는 상상할 수 없는 수준으로 폭증했습니다. 1970년 미국 연방 부채가 3,700억 달러였는데 오늘은 무려 37조 달러를 넘었습니다. 딱 100배가 늘었네요. 이 숫자는 너무 커서 우리한테는 잘 와닿지도 않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은 이 천문학적인 숫자들을 보고 대중들이 결코 의심하지 않도록 하는 데에 모든 걸 걸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걸 위해 항상 하는 일이 구원자 코스프레인 거고요. 여러분들이 겪었던 경제 위기들을 떠올려 보세요. 1990년대 IMF 외환위기, 닷컴 버블, 2008년 주택시장 붕괴와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팬데믹. 매번 해결책은 똑같습니다. 더 많은 돈, 더 많은 신용, 더 많은 부채, 더 많은 개입. 우리는 이걸 안정이라고 말하지만 이건 안정이 아니라 풀가속입니다. 그리고 가속에는 언제나 대가가 따라오죠. 그 대가는 우리의 구매력이 갉아먹히는 데에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데 1971년 금 1온스는 35달러였지만 지금은 3,700달러입니다. 이것도 100배네요. 하지만 우리가 돈을 버는 수단인 임금은 절대 그만큼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우리 대부분의 삶은 더 열심히 일하지만, 더 많이, 더 오래 일하지만 모든 게 더 빠른 속도로 비싸지기 때문에 저축할 돈은 없고 소유할 수 있는 것들이 점점 줄어듭니다. 이게 정말 정상인가요? 이건 미국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달러가 금과 끊어졌다는 것은 유럽, 일본, 중국 등 전 세계의 모든 통화가 그렇게 되었다는 이야기니까요. 1999년 스위스 프랑을 마지막으로 이제는 그 어떤 통화도 현실과 연결점이 없습니다. 모든 중앙은행들이 똑같은 게임을 플레이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대로 금리를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고 빚은 언제나 팽창시키고 대중들의 신뢰라는 끈이 어떻게든 버텨주기만을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역사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잔인한 교훈, 신뢰가 깨지는 순간 모든 게 끝난다는 겁니다. 바이마르 공화국,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레바논, 터키 등 다 같은 길을 걷게 됩니다. 과도한 정부 지출, 인플레이션, 화폐 가치 폭락, 경제 붕괴. 상위 주요 통화 몇 개를 제외한 거의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은 이걸 일상으로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죠. 자기 나라 돈으로 저축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진작에 깨닫고 매트리스 밑에 암시장에서 구한 미국 달러를 숨기거나 부동산으로 바꿔놓거나 아이폰, 세탁기, 심지어 벽돌로라도 바꿔놓습니다. 돈이 몰락하면 사람들의 삶은 이렇게 되는 거죠. 역사는 분명히 한 가지 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번이라고 다를까요? 에이, 그래도 설마 그렇게 되겠어. 이런 믿음을 갖고 계신가요? 그 믿음의 근원은 무엇인가요? 신뢰가 붕괴하는 화폐에 대해 그 어떤 나라도 무적일 수 없습니다. 아무리 튼튼한 은행이라도 뱅크런이 발생하면 즉시 망하는 신뢰 게임. 1971년 이후 금융 시스템은 전 세계적으로 연결되었고 오직 신뢰 하나에 모든 것을 걸고 있는 신뢰 게임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대부분은 가장 기본적인 질문을 생각하지 않거나 외면합니다. 돈이란 무엇인가? 혹시 여러분들은 돈이 어떤 자연의 법칙인 것처럼 당연한 것이고 영원할 거라 믿고 있나요? 하지만 돈은 자연의 법칙이 아닙니다. 그저 인간이 만든 발명품이자 신뢰와 규칙으로 이루어진 허구적인 시스템일 뿐이죠. 옛날에는 조개 껍데기나 소금과 같은 상품이었고 그것은 귀금속인 금과 은으로 바뀌었으며 금에 대한 영수증인 종이돈으로 갔다가 지금은 아무것도 뒷받침되지 않은 은행 장부의 디지털 숫자가 되었습니다. 이 전체 과정에서 무엇이 보이시나요? 매 단계마다 돈은 현실과 멀어지고 추상적인 것으로 변하면서 결국 돈을 관리하는 관리자의 조작에 더 취약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끝판왕, 바로 정부들이 밀고 있는 CBDC,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까지 나왔습니다. 효율성과 편리함을 약속하지만 들춰보면 그 뒤에는 완벽한 통제가 숨어 있습니다. 모든 거래가 추적되고 돈에 프로그램을 심을 수 있으며 우리의 금융생활이 철저히 감시됩니다.
만약 누군가 마우스 딸깍 한 번으로 오늘은 당신의 돈을 쓸 수 없습니다. 라고 결정할 수 있게 된다면 어떨까요?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 역사의 교훈은 금을 사라, 비트코인을 사라 이런 게 아닙니다. 바로 권력과 자유에 관한 것입니다. 돈이 현실에서 분리될 때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은 더 큰 재량을 얻고 평범한 우리는 그 위험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데요. 정부는 영원히 적자 지출을 할 수 있고 기업은 규제를 피해 쉽게 신용을 낼 수 있고 은행은 이 거품 속에서 이익을 챙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품이 터질 때 우리는 모든 리스크와 부담을 떠맡게 되는 거고요. 이런 걸 알게 된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될까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현실부터 직시하는 것입니다. 정부 부채는 원래 그랬어. 인플레이션은 나랑 큰 상관없어. 정부가 알아서 다 하겠지. 이런 생각들에서 벗어나 역사를 보고 그 징후들을 인식해서 지금이 어떤 시대인지 빨리 알아차려야 합니다. 또한 누가 귀뜸해주는 모든 걸 다 해결해 줄 것만 같은 마법 같은 자산으로 도망치는 게 아니라 이 시스템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면서 스스로를 교육하고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족을 보호해야 합니다. 신뢰만으로 돌아가는 이 기계는 결코 연구기관이 아닙니다. 언제인지 모를 뿐 언젠가는 반드시 고장은 납니다. 위기가 왔을 때 여러분들의 지식이 당신을 지키는 방패가 될 것입니다. 돈을 쌓아뒀다고 해서 진정한 부를 이룬 건 아니죠. 현실을 똑바로 인식하고 위기에 대한 회복력을 갖추고 환상이 무너졌을 때 적응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진정한 부를 이루는 길입니다. 역사를 공부하세요. 로마의 데나리우스, 중국의 종이지폐, 바이마르 공화국의 라이스마르크, 짐바브웨 달러, 아르헨티나 페소 모두 같은 진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신뢰가 깨지면 돈은 몰락하고 돈이 몰락하면 사회는 혼란과 파괴를 피할 수 없다. 1971년 8월 15일 돈이 현실과 끊어진 날입니다. 항상 떠올리세요. 우리에게 던져지는 역사의 경고이자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라는 걸 깨닫게 해주는 리마인더입니다. 우리 모두 폰지 사기라는 말을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들어온 사람의 돈으로 먼저 온 사람에게 수익을 나눠주는,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사기, 다단계, 피라미드 스캠 다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요새는 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은 폰지 사기 같다 라고 말할 만큼 명목화폐 시스템의 구조적 취약성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는데요. 사실 이 국민연금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더 교묘한 폰지 사기 구조가 우리 사회 전체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우리가 아는 폰지 사기들은 애들 장난에 불과하고 진짜 끝판왕은 우리가 매일 쓰는 이 돈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요즘 영상마다 황당한 음모론 같은 걸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만 아닙니다. 명목화폐는 폰지 사기라는 말의 유래가 된 찰스 폰지의 우편 쿠폰 이야기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훨씬 더 교묘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기는 정부와 중앙은행이 공인하고 법적으로 보호받으며 수십 년간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던 시스템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폰지 사기의 민낯을 한번 파헤쳐보고 그 구조가 어떻게 우리 금융 시스템의 거울처럼 비춰지는지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5억이네. 개당 5조 원 가자. 폰지 사기라는 이름은 한 남자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는 바로 1920년 초 미국을 뒤흔들었던 사기꾼 찰스 폰지입니다. 물론 그가 이 수법을 처음 고안한 건 아닌데요. 이미 19세기 말에도 버나드 매도프라는 인물이 현대적 의미의 폰지 사기 창시자라고 불릴 만큼 비슷한 방식의 사기들은 언제나 존재했습니다. 찰스 폰지는 그저 그 사기 수법에 자신의 이름을 영원히 남겼을 뿐이죠. 폰지의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그는 국제 우편 쿠폰을 이용한 차익 거래를 통해 90일 만에 100% 수익률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복잡한 수익 구조를 설명했죠. 사람들은 이 복잡한 개념을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내 이웃집 사람이 돈을 왕창 벌었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죠. 돈을 넣은 지 6주 만에 50%의 수익금을 받아 먹는 것을 보고 사람들의 이성적인 판단 회로는 멈췄습니다. 다들 돈 벌고 있는데 나만 벼락거지 되는 거 아니야? 네, Fear of Missing Out, 이른바
포머를 유발하는 것은 폰지 사기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이러한 폰지 사기의 핵심 구조를 그대로 본뜬 게 이후 다단계 피라미드 사기인데요. 폰지 사기가 투자 수익이라는 거짓말로 사람을 모았다면 다단계는 판매 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신규 회원을 끌어모읍니다. 폰지 사기는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나 배당금을 지급하는데요. 다단계 사기는 신규 가입자가 내는 가입비나 물품 구매액이 상위 단계에 있는 사람들의 수당으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기꾼들은 당신이 직접 발로 뛰며 파는 것보다 당신이 모집한 판매자들이 더 많이 팔게 해라. 그래야 큰 돈을 번다. 이렇게 속삭이며 끝없이 피라미드 아랫 사람들을 모집하도록 유도합니다.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을 착취해서 먼저 들어온 사람들을 보상하는 구조. 본질적으로 같은 것입니다. 이러한 폰지형 사기를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딱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먼저 실체가 없는 수익, 어떤 생산 활동이나 그로 비롯되는 투자 수익이 아닌, 즉 실제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고 가치를 창출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새로 유입된 돈이 기존의 돈을 먹여 살리는 구조이죠.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새로운 피가 수혈돼야 한다는 말입니다. 수혈이 멈추면 그 시스템은 즉시 무너지는 것이고요. 시스템이 왜 붕괴되는지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것은 복잡한 이론이 아니라 그냥 산수죠.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수익을 새로운 투자자의 원금에서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 구조가 지속되는 것은 수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신규 유입자가 없거나 혹은 기존 투자자들이 한꺼번에 돈을 빼려고 하면 그 순간 모든 것이 산산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건 애초에 없던 돈이니까요. 이제 슬슬 와, 정말 토시 하나 안 다르고 똑같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네, 폰지 사기의 민낯과 명목화폐 시스템의 민낯은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아니, 본래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폰지 사기의 핵심이 없는 수익을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쓰는 명목화폐 시스템은 어떨까요? 먼저 돈이 어떻게 탄생하는지부터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이 그냥 중앙은행에서 찍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사실 반쪽짜리 답입니다. 실제 우리 생활로 들어오는 돈은 은행의 대출을 통해 만들어지기 때문이죠. 은행이 마법처럼 창조해내는 돈, 이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부분 지급 준비 제도. 외우세요. 부분 지급 준비 제도입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볼까요? A라는 사람이 은행에 100만 원을 넣었습니다. 은행은 이 돈을 안전하게 가지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10%인 10만 원만 남겨놓고 나머지 90만 원을 다른 사람 B에게 빌려줍니다. 그리고 이건 은행이 나쁜 짓을 하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정해진 일이자 은행이라는 비즈니스 수익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마법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분명 A의 통장에는 100만 원이 찍혀 있습니다. A는 이렇게 생각하죠. 언제든 나는 100만 원을 인출할 수 있겠군. 동시에 B도 대출이 실행되고 나면 90만 원이 자신의 계좌에 찍히는데요. 마찬가지로 언제든 나는 이 90만 원을 인출할 수 있겠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100만 원만 있던 경제 시스템이지만 총 190만 원이 있는 것처럼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 90만 원은 어디서 갑자기 나타난 것일까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았던 돈이 그저 은행의 장부 기록만으로 새롭게 생겨난 겁니다. 키보드 몇 번 두드리면 펑 하고 나타나는 마치 도깨비 방망이 같은 것이죠. 이걸 신용창조라고 하는데요. 이 신용창조라는 과정은 마치 찰스 폰지가 있지도 않은 수익이라는 환상을 만들어냈던 것과 같습니다. 은행은 없는 돈을 있는 돈처럼 보이게 만드는 착시 현상을 일으킨 것입니다. 폰지 사기의 핵심이 뭐였죠? 실체가 없는 수익으로 투자자들을 현혹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것입니다. 찰스 폰지의 허울 좋은 이야기는 사람들을 끌어모았고 그는 새로 들어오는 투자자들의 돈으로 수익금을 지급했죠. 없는 돈을 있는 것처럼 포장하는 사기였습니다. 소름 돋는 평행이론은 바로 여기서 시작하는데요. 폰지 사기의 가상의 수익, 명목화폐 시스템에
부분 지급 준비 제도를 이용한 신용 창조와 1대1로 정확히 일치합니다. 100만 원의 예금 중 90만 원이 다른 사람에게 대출로 나가는 순간 세상에는 없던 돈 90만 원이 마법처럼 생겨납니다. 그리고 190만 원이 언제나 인출될 수 있다는 착각도 불러일으킵니다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그렇게 될 수는 없는 노릇인 거죠. 이것이 바로 폰지 사기가 무너지는 방식과 은행이 무너지는 방식, 뱅크런과도 정확히 같은 이유입니다. 폰지 사기에서 모든 투자자들이 한꺼번에 내 돈 내놔 라고 외치면 줄 돈이 없어서 시스템이 붕괴합니다. 마찬가지로 은행 시스템에서도 모든 예금주가 동시에 돈을 인출하려는 뱅크런이 발생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튼튼한 은행일지라도 은행이 실제 보유하고 있는 돈은 전체 예금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즉시 파산하게 되죠. 결국 명목화폐 시스템은 은행의 신용, 정부의 예금자 보호법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 아래 없는 돈을 있다고 믿게 만드는 거대한 착시 현상인 것입니다. 자, 근데 폰지 사기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한다고 했나요? 네, 바로 신규 유입자였습니다. 명목화폐 시스템 역시 이 착시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는 활동이 있는데요. 바로 부채를 계속해서 발행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이 계속 들어와야 폰지 사기는 붕괴하지 않고 기존 투자자들에게 돈을 줄 수 있습니다. 명목화폐 시스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 연료가 다르죠. 폰지 사기를 유지하는 연료가 신규 가입자라면 이 거대한 금융 시스템을 유지하는 연료는 끝없는 부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이 나갈 때 이 세상에 없던 돈이 갑자기 만들어진다고 했는데요. 이 대출에는 반드시 이자가 붙습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을 빌렸다면 1년 뒤 110만 원을 갚아야 하는 시기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자 10만 원. 이 10만 원은 애초에 있던 돈이 아닌데 대체 어디서 구하면 되는 돈일까요? 방법은 딱 하나. 또 다른 누군가가 새로운 대출을 받아서 시장에 돈이 더 늘어나야만, 통화 공급이 계속 되어야만 기존의 빚을 진 사람들이 이자를 갚을 수 있습니다. 즉, 명목화폐 시스템은 새로운 부채를 끊임없이 발행하지 않으면 붕괴되는 구조인 것이죠. 신규 가입자가 늘지 않으면 붕괴해버리는 폰지 사기처럼 부채의 양이 늘지 않으면 이자를 갚을 돈이 사라지고 이는 연쇄적인 채무 불이행과 경제 붕괴로 이어지는 것이 명목화폐 시스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본 모든 금융위기는 이러한 원리로 일어난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에 부채가 끝없이 늘어나야만 하는 이유,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폰지 사기의 민낯을 들여다보고 그것이 우리의 명목화폐 시스템과 얼마나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저는 단순히 현재 시스템을 비판하기 위해 이런 영상을 만든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돈의 본질과 그 돈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가진 구조적 불안정성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함입니다. 끝없는 부채의 증가는 우리 경제에 지속적인 압력을 가합니다. 이걸 멈추면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더 큰 거품을 초래하고 거품이 생기고 꺼질 때마다 부의 양극화는 심화됩니다. 물론 이 시스템은 우리 인류와 오랜 시간 함께 해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거대한 폰지 사기가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는지 질문해 봐야 합니다. 이 시스템이 과연 최선일까요? 100번 양보하더라도 부채를 통해 돈이 창조되는 이 시스템은 본질적으로 폰지 사기이기 때문에 파산과 위기를 끝없이 반복할 수밖에 없는 불안정한 구조를 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분 지급 준비 제도는 잘 생각해 보시면 윤리적으로 옳지 않은 사기 그 자체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로스바드의 유명한 책 정부는 우리 화폐에 무슨 일을 했는가 부분에서 부분 지급 준비 제도에 대해 설명한 부분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시장에서 부분 지급준비은행을 허용해야 하는가? 아니면 그것을 사기로 간주해 금지해야 하는가? 오랫동안 은행들이 100% 기준으로 영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금은 오랜 기간 동안 보관소에 머물러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은행은 자신을 위해 그 돈의 일부를 사용하고 싶은 유혹을 받는다. 은행은 은행 자신을 위한 이윤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의 돈을 이용하려는 유혹을 받는 것이다. 은행들이 금을 빌려주는 즉시 그 영수증, 금을 돌려준다는 약속은
이제 부분적으로 무효가 된다. 영수증의 배후에는 금이 없기 때문이다. 요컨대 은행은 사실상 지급불능 상태다. 은행은 이미 파산한 것이고 언제나 파산 상태에 있다. 은행의 고객들이 의심을 가지고 뱅크런이 일어났을 때에만 은행의 파산이 현실로 드러날 뿐이다. 그 어떤 다른 비즈니스도 이런 현상을 겪지 않는다. 고객들이 자신의 자산을 맡겨놓는다는 결정 하나로 돌연히 파산 상태에 빠지는 비즈니스는 이 세상에 없다. 그 어떤 비즈니스도 실제 평가가 일어날 때 사라져버리는 허구 같은 상품을 생산하지 않는다. 여기서 우리는 그런 방식의 은행업은 다른 형태의 암묵적인 절도이자 진정한 자유시장에서 존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쓰는 돈의 본질을 이해할 때 비로소 이 시스템을 개선하고 더 나은 미래의 경제 시스템을 고민하는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제 적어도 이건 알게 되었습니다. 폰지 사기는 사람의 탐욕과 포모를 이용하는 것에 불과했지만 명목화폐 시스템은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돈이라는 우리의 믿음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요. 한번 스스로에게 냉정하게 물어보세요. 과연 이 믿음은 영원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인류는 역사상 가장 거대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험은 지금 파국 직전인데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그 안에 살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바로 끝없는 빚잔치, 무한 부채 실험입니다. 전 세계 부채는 공공, 민간, 가계, 기업을 막론하고 그 어떤 문명도 이전에 짊어져 본 적 없는 수준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났죠. 그리고 그 쓰나미가 지금 우리를 덮쳐오고 있습니다. 5억! 아니 5억이래. 개당 5조 원 가자! 요즘 정부는 마치 돈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수백억, 수조 원, 심지어 수조 달러도 빌리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은 키보드 입력 몇 번만으로 돈을 찍어낼 수 있으니까요. 사람들은 마트에서 식료품을 사듯 무심하게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받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부채가 아주 정상적이고 전혀 해롭지 않으며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이야기하죠. 이 동화 같은 스토리는 진실과는 동떨어져 있습니다. 사실 부채는 늘 권력의 도구였고 통제의 무기였으며 언제든 터질 수 있는 시한폭탄 같은 것이죠. 현재 전 세계적인 부채가 위기를 불러올지는 말할 것도 없이 명확합니다. 진짜 문제는 그 위기가 언제 오는 건지, 그리고 시스템이 리셋될 때 과연 누가 그 대가를 치를지겠죠.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이해하려면 부채 그 뿌리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부채는 문명만큼이나 오래된 것입니다. 기원전 수천 년 전 메소포타미아에서 발견된 가장 오래된 점토판 기록은 시나 철학이 아니라 누가 누구에게 얼마만큼의 곡물이나 소를 빚졌는지에 대한 기록이었죠. 이러한 인류 초기 사회에서 부채는 단순한 경제적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신성한 것이었어요. 사제들과 왕들은 부채를 관리하고 강제했으며 때로는 사회 질서가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채무를 지워버리는 대대적인 부채 탕감, 영어로는 debt jubilee를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잠시만 생각해 보세요. 사회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금융 시스템의 리셋 버튼을 누르는 일이 그 옛날에도 필요했다는 사실 말입니다. 물론 부채는 권력이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부채는 위험이었죠. 고대 통치자들 역시 현대의 지도자들처럼 모른 척 했지만 사실 아주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모든 사람들을 영원히 빚의 환상에 묶어둘 수는 없다는 사실. 자, 이제 르네상스 시대로 빠르게 건너가 보겠습니다. 피렌체의 메디치 가문 같은 은행가들이 떠오르면서 부채는 곡물과 가축에서 금과 신용으로 진화했습니다. 왕과 교황은 전쟁을 하고 성당을 짓고 제국을 건설하기 위해 엄청난 돈을 빌렸는데 부채는 언제나 위험을 달고 다녔죠. 신대륙의 은으로 부유했던 스페인조차도 왕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 그 이상의 돈을 빌렸기 때문에 16세기에만 4차례나 파산을 선언했습니다. 현실을 무시한 야망은 금과 은이 가득한 제국조차도 부채의 늪에 익사시켜버릴 수 있다는 교훈. 부채는 개인적인 문제 그 이상입니다. 부채는 지정학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을 거리에 나서게 하고 폭동을 일으키고 이웃나라와 전쟁을 일으키고 왕조를 무너뜨리며 국경을 새로 짜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부채 폭발,
20세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국가들은 상환이 불가능해 보일 만큼의 막대한 부채를 짊어졌습니다. 특히 독일은 베르사유 조약에 따라 배상금을 물게 되었는데 이걸 해결하고자 윤전기는 힘차게 돌아갔습니다. 그 결과 독일인들이 빵을 사기 위해 수레에 종이 마르크화를 신고 다녔던 1920년 초의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감당할 수 없었던 부채를 진 것에 대한 직접적인 결과였습니다. 그 재앙의 씨앗은 히틀러라는 독재자를 탄생시켰고 결국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지는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부채는 단순한 회계 장부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연료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1944년 브레튼 우즈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순간이 바로 지금의 금융 시스템이 설계된 때인데요. 전쟁이 끝날 무렵 전 세계 금의 3분의 2를 가지고 있던 미국이 규칙을 정했습니다. 달러는 온스당 35달러로 금으로 교환될 수 있는 기축 통화가 되었고 다른 통화들은 달러에 고정되었으며 그 근거는 달러가 가지고 있는 안정성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러에 대한 의존성이었죠. 모든 나라의 부채, 모든 정부의 국채, 모든 글로벌 경제 활동이 이제 미국이 규칙을 준수하고 약속을 지켜줄 거라는 신뢰에 달려있게 되었습니다. 얼마 동안은 잘 작동했습니다. 그러나 돈을 빌려서 더 쓰고 싶은 유혹, 자기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이 쓰고 싶은 유혹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1960년대가 되자 베트남 전쟁과 국내 복지 프로그램 비용이 차츰차츰 누적되면서 미국은 어느새 가지고 있는 금보다 훨씬 더 많은 달러를 찍어내게 되었습니다. 외국 정부들은 이를 눈치챘고 종이 달러가 아닌 금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1971년 리처드 닉슨은 달러와 금의 연결을 완전히 끊어버렸죠. 부채에는 날개가 달린 겁니다. 구속하는 그 어떤 끈도 없습니다. 정부는 오직 신뢰만을 가지고 마음껏 돈을 빌리고 찍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1971년 8월 15일 정말 조용한 혁명이었죠. 부채는 현실과 고리가 끊어져 유한한 것에서 무한한 것으로 변모했습니다. 금이라는 고정점이 사라지자 중앙은행들은 경제를 통제하기 위해 이자율을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게 되었고 부채의 성장이 둔화되는 기미가 보이면 얼마든지 금리를 낮춰 대출을 장려할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그 막대한 부채에 의한 위기가 닥치면 구멍을 메우기 위해 이들이 한 것은 더 많은 부채를 만들어내는 일이었죠. 다시 말해 매번 그 이전보다 더 많은 구제금융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건 언제나 비슷합니다. 그때그때 정부가 실현하고 싶은 아젠다가 있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공공부채는 대규모로 늘어납니다. 경제 문제일 수도 있고 국방, 치안 문제일 수도 있고 팬데믹과 같은 공공보건 문제일 수도 있고 기후위기라는 환경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정부의 재정 적자를 정당화할 명분은 언제나 만들면 되는 거니까요. 개발도상국들은 IMF, 세계은행, 각종 은행들로부터 낙후된 인프라 개발을 명분으로 막대한 돈을 빌리고 이를 갚지 못해 부채 위기를 불러왔습니다. A key difference with the CBDC is that central bank will have absolute control. 패턴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허황된 번영을 쫓기 위해 부채를 사용하고 그 반작용인 부채 쓰나미가 덮치면 익사하는 것입니다. 어느덧 20년이 다 돼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사람들은 단순히 주택시장 버블이 문제였다고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주택시장 버블은 그저 트리거였을 뿐입니다. 원인은 언제나 그 구조에 있는 것입니다. 부채 위에 부채를 쌓아 올린 너무나 거대한 레버리지의 피라미드. 주택담보대출은 증권으로 포장되어 투자자들에게 팔렸고 파생상품으로 보증되었으며 30대 1, 50대 1, 심지어 100대 1, 200대 1의 레버리지 비율로 증폭되었죠. 이 거대한 역피라미드의 돌 하나, 단 하나의 돌이 빠지자 전체 구조가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 붕괴는 은행을 파괴하고 연금을 날려버렸으며 결국 정부는 납세자들의 주머니를 털어 수조 달러의 구제금융으로 개입했습니다. 그리고 다 아시는 씁쓸한 아이러니, 무모하게 돈을 빌렸던 은행가들은 구제된 반면 평범한 시민들은 주택이 압류되고 직장에서 해고되고 긴축 정책과 함께 버려졌죠. 부채는 중립적인 도구가 아니라
힘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도록 조작된 시스템인 것입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부채 수치는 경각심을 주는 수준을 넘어 이미 현실감 없는 아득한 세계로 떠나버렸습니다. 이제는 전 세계 부채가 몇백조 달러라고 하는데 솔직히 이게 어떤 의미인지 감도 잘 오지 않죠.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이 부채 규모는 전 세계가 생산하는 경제 규모의 거의 4배에 달하는 수치라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해 연봉 5천인 사람이 2억의 빚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소득을 늘리거나 지출을 줄일 생각은 전혀 없이 어떻게 하면 돈 더 빌려서 흥청망청 쓸 수 있나 궁리하는 꼴이죠. 여기에는 정부, 기업, 가게 모두 포함됩니다. 일본 같은 나라는 정부의 공공부채만 GDP 대비 200%가 넘고 미국 같은 나라는 매년 아무런 논의 없이 초당적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수조 달러씩의 빚을 계속해서 추가하고 있습니다. 부채는 왜 문제가 될까요? 부채를 내는 것에는 반드시 그 대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계 없는 부채는 경제적 인간의 행동을 왜곡합니다. 그리고 인위적인 신용 팽창으로 인한 거품을 만들고 이게 꺼지면서 가난한 사람들의 부를 부자들의 손으로 이동시키죠. 무엇보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우리는 지금 우리 모두를 그리고 미래 세대까지 우리 손으로 노예로 만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빌린 돈이라는 것이 뭔가요? 오늘 일하지 않은 만큼 내일 노동해야 한다는 의무입니다. 그리고 그 수치가 너무 커지면 갚는 것은 불가능해지겠죠. 그리고 이 끝에는 반드시 디폴트, 즉 못 갚겠다, 배째라, 구조조정, 그리고 경제 붕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채가 소멸되는 길은 오직 3가지 뿐인데요. 정직하게 갚거나 인플레이션을 통해 휘발시켜 버리거나 아니면 디폴트, 배째라를 선언하거나. 역사를 보면 그 어떤 강대한 제국도 그 어떤 강대한 시스템도 이 진실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사실 그 대가는 우리가 지금 치르고 있는 중이지만 눈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느끼지 못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정부가 돈이 부족하다고 해서 무장한 군인을 여러 번 집에 보내서 문을 두드리게 하진 않죠. 대신 정부는 채권을 은행이나 외인 투자자에게 팔고 조용히 여러분의 이름으로 빚을 쌓아 올립니다. 즉 여러분과 여러분 미래 세대의 명의로 빚을 내어 몰래 쓰고 있는 것이죠. 돈 못 버는 어느 백수가 흥청망청 낭비하느라 당신 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신나게 긁고 있는 겁니다. 과연 이 신용카드를 남용하고 있는 백수는 빚을 갚을 수 있을까요? 아니, 그 전에 빚을 갚을 의지는 있을까요? 이처럼 현대 금융 시스템은 지켜지지 않을 약속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통화라는 달러를 볼까요? 현재 미국의 국가 부채는 37조 달러를 넘어섰는데요. 너무나 거대한 수치라 그저 추상적으로만 느껴질 정도죠. 이걸 그나마 피부에 와닿도록 표현하면 국민 1인당 수억의 빚을 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년 나가는 이자만 해도 이미 국방비와 맞먹고 있죠. 즉 세계 1위 초강대국인 미국도 자신이 빌린 돈을 갚는 것도 아닌 그저 이자를 갚기 위해서 돈을 또 빌려대고 있다는 말입니다. 블랙 코미디 같지만 이건 특별한 케이스도 아닙니다. 부채 비율이 높은 국가들은 이미 한 국가 내에서 생산되는 가치인 GDP 대비 부채 비율이 100%, 150%를 훨씬 웃돌고 있죠. 중국 같은 경우에는 드러나지는 않지만 국가 부채가 지방정부 그리고 국영기업 대차대조표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건 어느 나라를 봐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왜 이렇게 많은 부채를 짊어지게 되었을까요? 답은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있습니다. 공짜를 좋아하는 우리들로부터 표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정치인이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그 욕망을 충족시켜줄 부채를 내는 것이죠. 세금을 올리면 유권자들은 화를 내고 복지나 기타 정부 지출을 삭감하면 훨씬 더 크게 화를 냅니다. 하지만 빚을 내는 것, 돈을 빌리는 거는 미래 세대가 알아서 하겠지 하면서 괜찮아 합니다. 그리고 이 말도 안 돼 보이는 환상은 잘 작동하죠. 고장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부채의 환상이 고장난다는 것은 사람들이 뭔가 잘못되었어. 이 빚을 못 갚겠네. 돈 떼어 먹히겠네. 우리 큰일 났네. 이런 걸 깨닫는 것과 같습니다. 인구 구조가 노령화되거나 이자율이 오르면 그 환상은 빠르게 거쳐지는데요. 팬데믹 때 막대한 머니 프린팅 이후 중앙은행들은 물가 상승에 맞선답시고 금리를 급격히 올렸는데 그때 우리는 이미 다 목격했습니다. 부채 상환 비용이 급증하고
정부는 더 빠듯한 예산에 직면하고 가계는 더 높은 담보대출 상환액을 마주했으며 기업들의 리파이낸싱 비용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죠. 또한 국민연금과 같은 미래에 대한 약속이 자꾸 바뀌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원래 내라고 했던 돈보다 더 많이 내라고 하고 더 오래 내라고 하고 주겠다는 약속한 시점보다 더 늦게 준다고 하고 주겠다던 돈보다 더 적게 준다고 하니 드디어 사람들은 닥쳐올 쓰나미에 대해 조금씩 깨닫고 있죠. 이렇게 위험은 누적되고 있지만 부채 시스템은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나중에 가치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학위를 따기 위해 학생들은 수천만 원의 대출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부동산은 항상 오르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한에서 최대한 빚을 내서 집을 사라고 합니다. 국가라는 존재는 원래 중앙은행을 통해 무제한의 통화를 찍어낼 수 있기 때문에 적자 지출을 큰 문제가 아니라고까지 합니다. 하지만 부채가 무한하고 안전하다는 것은 현대 금융의 거대한 거짓말이죠. 자빠졌네. 역사는 언제나 그 반대였습니다. 만약 경제사에 대해 조금이라도 공부한 사람이라면 다음에 올 일이 뭔지 가늠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무분별한 지출로 인해 쌓인 막대한 부채를 벗어나는 길은 딱 3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화폐를 팽창시켜 희석시켜버리는 인플레이션입니다. 통화 가치를 떨어뜨림으로써 빚진 돈의 가치를 조용히 줄이는 것이죠. 이건 이미 곳곳에서 실시간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 공식 통계인 CPI가 아닌 실제 물가는 10%씩 오르는데 예금 이자는 5%, 연봉 상승은 5%도 안 되기 때문에 정부의 부채는 더 빠르게 줄어든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숨겨진 세금이다. 이런 얘기는 이미 다 알고 계실 텐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연금, 주겠다고 약속한 돈보다 적게 주는 것, 혹은 똑같은 돈을 주더라도 가치가 한참 희석돼 버린 명목화폐를 지급하는 것. 이 역시 정부가 부채를 청산하는 주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구조조정 혹은 빚 탕감입니다. 부채를 전부 갚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을 인정하고 조건을 재협상해서 느슨하게 만드는 것이죠. 일정 부분 빚을 탕감해버리면서 부채 규모를 축소할 수도 있고 이자를 원래 조건보다 낮출 수도 있습니다. 유로존 위기 때 그리스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돈을 빌려준 채권자, 즉 국민들은 자신의 저축, 연금 펀드를 통해 손실을 받아들이도록 강요받았습니다. 세 번째는 완전한 디폴트입니다. 즉 갚기를 아예 거부하는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는 것이죠. 다소 극단적으로 들리지만 역사를 보면 아르헨티나부터 러시아에 이르기까지 주권 국가들의 디폴트는 가득 차 있는 게 인류의 역사이며 국가 권력 횡포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나라들은 매번 격변이 일어났고 자신의 재산을 한순간에 잃은 국민들은 극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3가지 방법 중 그 어느 것도 고통스럽지 않은 건 없습니다. 전부 돈을 떼먹는 행위, 약속을 깨는 행위, 손실을 강요하는 행위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으며 어느 경로로 가고 있을까요? 여러 징후들을 보면 첫 번째 경로, 인플레이션으로 가고 있습니다. 물론 중앙은행들은 자신들이 물가 상승과 싸우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 막대한 부채에 시달리는 정부들이 스스로를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화폐를 팽창시켜 날려버려야 합니다. GDP 대비 명목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까지 떨어뜨리기 위해서 부채의 실질 가치가 침식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부채를 희석시켜 날려버린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평범한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이 그 비용을 부담하게 될 거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그 비용 부담은 직통으로 오는 게 아니라 저축, 희석, 임금의 더딘 상승, 자녀 세대로의 빚 떠넘기기 등 원쿠션, 투쿠션을 통해 날아오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느끼지 못하고 어디서 날아오는지 모를 뿐입니다. 그리고 이 파국의 원흉이라고 할 수 있는 정부는 언제나 자신이 아닌 다른 쪽으로 기업의 탐욕, 투기꾼들의 탐욕 등으로 대중의 시선을 돌려놓습니다. 돈을 위해 서민과 실수요자들이 집을 갖지 못하도록 주택시장을 어지럽히는 일이 더 이상 생겨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에 화폐를 팽창시켜 부채를 날려버리는 트릭은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속임수임에도 사람들은 계속해서 속아 넘어가는 것이죠. 서서히 진행되고 명목상으로 느껴지지 않으며 어디서 비롯됐는지 모르고 부채는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의 문제,
나만 아니면 돼. 이렇게 믿도록 훈련되어 있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채라는 것은 단순히 경제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부채는 권력에 관한 것입니다. 누가 돈을 빌려줄 수 있고 누가 빌릴 수 있고 그 빌리는 조건은 누가 유리하게 불리하게 바꿀 수 있는지, 시스템이 붕괴될 때 누구는 죽도록 내버려 두고 누구는 구제해 줄 것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방금 전 3가지 경로에서 설명드렸듯이 부채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면 우리는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공평하게 치르지는 않죠. 힘 있는 사람들은 거의 대가를 치르지 않도록, 아니 오히려 더 부자가 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은행들은 선택적인 구제금융을 받고 기업들은 선택적으로 부실 채권 구제를 받으며 책임을 져야 할 정치인들은 자신의 돈가방을 두둑히 채운 뒤에 은퇴합니다. 반면 평범한 사람들은 집을 잃고 일자리를 잃고 희망을 잃게 되죠. 부채를 이해하는 것은 단순한 금융교육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생존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 구조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부채의 노예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환상에서 깨어나고 현실을 직시하세요. 부채는 중립적인 것이 아니라 반드시 누군가는 가벼운 벌에, 누군가는 엄벌에 처해지게 되고 또 누군가는 엄청난 보상을 받는 불공정한 시스템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어느 편에 설지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둘째, 화폐의 역사, 금융위기의 역사를 공부해야 합니다. 그 어떤 제국도, 그 어떤 초강대국도, 그 어떤 시스템도 심판의 날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타임라인은 각자 다르고 속도는 다를 수 있을지언정 그 끝은 항상 같습니다. 셋째, 자신을 보호하세요. 패닉에 빠져 아무거나 주워다가 매트리스 밑에 숨기라는 말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약속에 지나지 않는 허황된 부, 종이 쪼가리에 쓰인 증서가 아닌 실질적인 부를 쌓아야 합니다. 사이클을 버텨가면서 그 가치를 유지하는 자산, 거짓말과 환상을 꿰뚫어보는 지식, 오래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시스템은 계속해서 이 속임수들을 반복할 것인데요. 역사의 교훈, 사람들은 일하기보다는 공짜를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 정치인은 일을 부추기면서 이득을 챙기고 부채는 계속해서 쌓이고 결국 언젠가는 부채 쓰나미가 사회를 덮치면서 파국에 치닫는, 그리고 사회가 리셋된다는 사실. 이 위기를 그냥 눈 감고 맞이할지 아니면 똑바로 응시하고 맞이할지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채 기반의 명목화폐 시스템의 구조를 이해하세요. 적어도 희생자가 되는 것을 피할 수 있을 겁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이해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저지른 잘못이 아님에도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점. 나는 그런 돈 뿌리기 정책에 찬성한 적 없어. 나는 그런 이상한 공공사업에 동의한 적 없어. 근데 왜 내가 그걸 같이 땜빵해야 해?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네, 그렇다면 답은 정말 명확합니다. 모든 금융위기는 언제나 똑같은 각본으로 막을 내리곤 합니다. 우리가 보는 풍경은 늘 같은데요. 정치인들이 너도 나도 마이크 앞에 서고 은행가들은 심각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국민보호, 금융안정이라는 명분 아래 후다닥 새로운 법이 통과되는데요. 메시지는 한결같습니다. 걱정 마세요. 이번 일로 우리는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 조치를 통해 금융 시스템은 이제 더 안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역사가 말하는 진실은 전혀 다르죠. 5억! 아니 5억이래. 개당 5조 원 가자! 위기가 닥치고 난 뒤에 만들어진 법들은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설계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재앙을 일으킨 주범, 바로 명목화폐 시스템 자체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죠. 위기마다 다른 이름이 붙고 제정된 법의 이름들은 다 제각각이지만 패턴은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이건 시스템이 고장났거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그렇게 짜임판, 설계된 대로 가고 있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훨씬 더 먼 과거에서 시작됐는데요. 19세기 영국으로 가보겠습니다. 당시 영국은 끊임없는 금융공황에 시달렸는데요.
은행들이 저마다 화폐를 마구 찍어내고 신용 부채가 주체할 수 없이 불어나면서 공황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처방으로 1844년 영국 헌장법이 등장했습니다. 이 법은 화폐를 안정시키기 위한 개혁이라고 홍보되었는데요. 하지만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 법은 화폐 발행에 대한 영란은행의 독점권을 확고히 못 박아버렸거든요. 소규모 은행들은 시장에서 자치를 감췄고 경쟁은 사라졌으며 국가가 선택한 단 하나의 은행은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 법의 목적은 예금자를 보호하는 게 아니었던 겁니다. 권력을 중앙에 집중시켜 국가가 통제하는 화폐 시스템 그 자체를 그 어떤 이도 넘볼 수 없게 만들었던 것이죠. 미국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1860년 남북 전쟁으로 인해 연방정부는 돈이 절실했죠. 그래서 더 안전한 화폐를 만들겠다며 국법, 은행법을 내놓았는데요. 하지만 그 속내는 역시 달랐습니다. 은행이 화폐를 발행하려면 반드시 연방정부의 국채를 사도록 강제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사실상 은행을 정부의 전용 ATM기로 만들어 전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했던 것이죠. 정부의 빚을 국민 보호, 금융 안정이라는 말로 포장한 기가 막힌 속임수였습니다. 사람들은 정부가 보증하는 지폐를 얻었을지는 몰라도 진짜 승자는 정부와 대중 사이에서 안정적인 역할을 보장받은 은행들이었습니다. 이제 대공황 시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수천 개의 은행이 무너지고 수백만 명의 저축이 허공으로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의 분노가 폭발하자 뭔가 보여줘야만 했는데요. 이때 등장한 것이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을 분리한 1933년 글래스-스티걸법입니다. 동네에 있는 시중은행의 돈이 월스트리트 도박 자금으로 흘러가는 걸 막아 시민들을 보호한다는 명분이었죠. 그리고 한동안은 정말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를 건드리지 않은 채 무너진 대중의 신뢰만 회복시키는 꼼수였습니다. 왜 시스템이 이렇게 작동하지? 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받고 이제 모든 것들이 우리의 통제하에 있으니 안심하세요. 이렇게 사람들을 다독인 것이죠. A key difference with the CBDC is that central bank will have absolute control. 물론 그 통제는 수십 년간 로비로 조금씩 힘을 잃었고 다음 위기가 터지기 직전에는 완전히 무력화되고 말았습니다. 1933년 하면 예금보험이라는 제도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은행이 망해도 정부가 예금자들의 돈을 지켜준다는 보장이었습니다. 평범한 우리같이 소액 예금자들을 위한 승리로 보였는데요. 하지만 그 결과는 금융시장의 자정 능력을 완전히 마비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예금보험이 없던 시절엔 사람들이 부실한 은행을 가려내야 했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아예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보증하는데 굳이 신경 쓸 이유가 없어진 것이죠. 이건 은행들이 무슨 짓을 해도 결국 사회가 책임져 줄 거라는 무언의 신호를 준 셈이고 시스템에 정부 부채인 돈을 얼마든지 묶어둘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장치가 되었습니다. 대공황 때에 있었던 가장 노골적인 조치는 1933년 루즈벨트 대통령의 행정명령 6102호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당시 루즈벨트 대통령은 모든 은행의 문을 닫게 한 뒤 시민들에게 가지고 있던 금을 전부 종이돈으로 바꾸라고 명령했습니다. 나라를 구하기 위해 애국적인 희생이라고 포장했지만 실상은 명백했죠. 명목화폐 시스템의 유일한 경쟁자인 금이라는 실물 자산을 사람들 손에서 빼앗아 오직 정부가 찍어내는 종이돈에만 의존하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이 패턴이 보이시나요? 이 모든 법들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나온 게 아닙니다.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키고 정부가 돈을 찍어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등장하는 겁니다. 대중은 그럴듯한 약속을 얻고 시스템은 영원한 생존을 보장받는 것이죠. 이 패턴은 2008년 금융위기 때 극에 달했는데요. 수백만 명이 집과 직장을 잃었지만 재앙을 일으킨 은행들은 법의 보호 아래 구제받았습니다. 부실자산 구제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수천억 달러의 세금이 쏟아 부어졌죠. 경제 전체의 붕괴를 막는다는 명분이었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시스템이란 평범한 우리 같은 사람들의 삶을 뜻하는 게 아니라 바로 빚으로 쌓아 올린 부채 기반의 명목 화폐 시스템 그 자체를 의미했던 겁니다. 유럽도 똑같았습니다. 아일랜드, 스페인, 그리스 정부 등은 은행의 빚을 국민의 빚으로 만들었고 안정을 되찾는다는 이름 하에 긴축 정책이 시행됐지만 그 안정이란 채권자들이 돈을 떼이지 않게 해주는 것이었지 시민들의 삶을 지켜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결국 은행과 시스템은 살아남았고 그 대가는 평범한 사람들이 몇 세대에 걸쳐 아직도 치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금융관련법의 불편한 진실입니다. 위기가 터지면 어김없이 우리를 보호한다는 법이 나타날 건데요. 하지만 그 포장지를 벗겨보면 진짜 목적은 항상 같습니다. 바로 시스템의 생존이죠. 그 시스템이 있어야 정부가 돈을 찍어내고 권력을 유지하고 계속해서 전쟁을 수행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 같은 시민들은 그 시스템을 유지하는데 필요할 때에만 의미가 있는 존재인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이 얘기를 듣고 무력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보호, 안정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법이 통과되면 누가 진짜 이득을 보는 건데? 이런 질문을 던지셔야 합니다. 모든 판에는 승자와 패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이 판의 승자는 언제나 시스템 그 자체였고 패자는 그 시스템에 허황된 약속을 믿었던 평범한 우리들이었죠. 역사는 반복됩니다. 위기가 오면 또 어떤 법이 만들어지겠죠. 그 법은 우리를 지켜준다고 마케팅 될 겁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그 법이 지켜내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로부터 시스템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요. 진정한 자유를 원한다면 시스템이 던져주는 약속에 기댈 게 아니라 이 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하고 그 어떤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을 자신만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더보기란 댓글창 영상 말미에 띄워드린 다른 영상들도 함께 살펴봐 주세요. 여러분들의 비트코인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특히 비트코인에 대해 평소 가지고 계셨던 의문이나 오해들을 푸는데 도움을 드리려고 정말 열심히 만들었거든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며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